4장 기계적 시험, 인장 시험 및 기본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 이제 3장 내용은 기계 제로 시간에 몇 가지 뭐 스틸 제로나 아니면 금속 제로 중에 몇 가지, 또 플라스틱 등등 뭐 몇 가지 소개를 했었는데, 제로 강도학 시간에는 그 제로 파트는 사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은 3장을 참고하든가 아니면은 기계재료 교재를 참고해서 한번 읽어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장 건너뛰고 4장 기계적 시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내용, 이제 여러 가지 기계적 시험법이 있는데 인장 압축, 압입 경도, 노치 충격, 굽힘, 비틀림 등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재료의 물성이 어떻게 되느냐, 재료의 거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해석 데이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지, 즉 여기서는 이제 공치 응력,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그 다음에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이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인장 시험을 주로 이야기할 겁니다. 대표적인 시험 방법이고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장 시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계적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물성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고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험에서 어떠한 경향이 나타나는지 몇 가지 중요한 경향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시험편의 형상하고 부하 상황을 보면은, 자, 인장의 상태,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인장 상태, 즉 축방향으로 하중을 가했을 경우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인장이라고 하고, 반대로 축방향으로 재료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중을 가했을 때 이를 우리가 압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드니스 테스트는 압입 경도, 즉 압입차, 구형일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형태, 피라미드 형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표면을 눌렀을 때 압입된 자국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료의 저항이나 재료의 물성을 연관시켜 보는 방법, 압입 경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FR4의 굽힘을 통해서 굽힘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점 굽힘도 좀 동일한 방법이에요. 3점 굽힘을 통해서 다른 재료의 물성치와 연관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단 강도나 일라스틱 모듈러스 등등의 와 매칭을 시키는 방법, 이걸 3점 굽힘을 할 거고, 또 이제 3점 굽힘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4점 굽힘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림 시험을 통해서 이제 전단 강도를 측정해 보는 방법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로 시험을 위해서는 제로 시험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제로 시험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노치가 없는 환봉 형태나 판형 형태. 사실 이제 인장 시험을 한다고 하면 도급원 형태가 되겠죠. 저급원 형태는 캣벽다구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그립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판형으로 제가 그렸는데 살짝 그림 바꿔서 봉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봉형 타입으로도 여러분이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시험 측정기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형으로도 할 수 있고 봉형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얘기 안 한 다다음 정도에 얘기할 건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건데요.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편이 있어요. 그걸 이제 노치 시험편이라고 하는데, 응력 집중 효과를 응력 집중 효과를 가지는 시험편에 대해서 우리가 제로 테스트를 할 때에 이러한 노치 시험편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응력 집중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균열이 벌어지는 정도를 우리가 저항으로 다시 물성치로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가 프락션 터프니스 값을 제로 물성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험하기 위한
시험편은 우리가 노치 시험편. 그 다음에 피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싶을 때 이런 피로 균열을 낼 수도 있어요. 이런 피로 균열을 가지움으로써 피로에 대한 저항과 균열에 대한 저항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과정. 이거를 우리가 AB 균열을 갖는 시험편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A 타입, 즉 노치가 없는 시험편 중에서도 판형일 수도 있고 봉형일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시험편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시험편과 시험기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 출석 농담이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미안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기를 통해서 제로 물성을 측정하게 될 텐데 이때 사용하는 게 유닉 인장 시험기라는 거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제 인장 시험편 같은 경우, 인장 시험기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인장 시험만을 위한 이런 기구가 인장 시험기가 될 텐데 사실 이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는 시험기를 두고 인장 시험만 하게 되면 조금은 아까울 수가 있죠. 공간상이라든가 제로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만능 시험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인장 시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능 시험기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장도 줄 수 있지만 압축도 주면서 비틀림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피로 여러 번의 사이클 하중 하에서의 이러한 제로 시험을 할 수 있는 또는 이런 더그번도 가능하고 판형도 더그번 중에서 판형 봉형도 가능하지만 또 기계 제로만 즉 금속 시험편만이 아니고 다른 뭐 플라스틱이든 기타 여러 가지 시험편들이 모두 가능한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만능 시험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만능 시험기를 시험 테스팅할 때 두 가지 타입을 할 수 있는데 기계식이 있고요. 기계식은 어떤 나사가 있어가지고 이 나사가 회전함으로써 인장 또는 압축을 가할 수 있는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은 기계식은 조금 반응이 느릴 수 있겠죠. 모터의 회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단점이 조금 있지만 장점으로서는 견고하고 고장이 잘 잦지 않고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 그게 이제 장점으로 들 수가 있는 거고 유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의 유체를 이용해서 이러한 인장과 압축 또는 비틀림 등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유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반응은 빠르게 이제 기계적 거동에 대한 반응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잠깐 동영상 한번 시청을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만능 시험기 유체를 이용해서 이러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유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반응은 빠르게 이제 기계적 거동
자, 이런 시험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만능 시험기가 되겠어요. 자, 영상에서 여러분 봤듯이 로드셀이라는 게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스텐소미터라고 해서 이 변이를 측정할 수 있는 연신율 계라는 것도 그림에 잠깐 나왔었는데 금방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못 드렸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시험 장비를 구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힘을 주고 즉 웬만하면 이제 변이로 컨트롤하죠. 힘과 변이를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제로 물성을 연관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로드셀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로가 어느 정도 변형했는지, 시험편이 어느 정도 변형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연신율계라는 거를 달아서 이러한 변형을 측정하는 거죠. 제로 시험의 목적에서는 우리가 공학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제로 물성 값을 얻어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 제로 물성 값을 어느 정도의 제로 물성 값을 이 측정이 되는지 그리고 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게 제로 시험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물성이 있겠죠. 그 물성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재료를 여러분이 개발했는데 그 재료가 어느 부품이나 어느 설계에 사용이 되어질 때 어떤 설계에 사용이 되어질 때 그 설계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만약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압축 강도는 어느 정도로 견뎠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만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재료를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시험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러한 제로 물성 값이 매번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좀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겠죠. 남들도 그러한 데이터를 보고 신뢰할 수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설계도 활용할 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 있고 이러한 신뢰성이 있는 측정법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이제 표준시험법이라고 이야기해요. 표준시험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평가를 하게 될 거고 나중에 회사에 나가서도 상사가 어떤 시험법에 대해서 알아봐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ASTM 책을 펴가지고 몇 페이지에 이런 시험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정리해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 기준의 이 표준시험법을 우리가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ASTM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준시험법을 찾아주시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인당 시험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봉형이 나와 있는데 원형이냐 또는 이제 판형 사각단면 형태의 이제 인장 시험편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특징은 이렇게 더그본 즉 끝단부의 단면적을 크게 함으로써 내부의 응력이 집중되게끔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끝단부를 크게 함으로써 이 시험편을 체결할 때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금속의 형태이고, 금속에서도 요거는 이제 브리틀한 재료,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연성재료, 요건 치성재료, 연성재료에 대한 파괴 나타나 있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이제 폴리머. 폴리머 같은 경우에도 재료가 취성일 수도 있고, 연성일 수도 있겠지. 그건 이제 폴리머의 특성마다 다른데 이 경우도 역시나 이 봉형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험법을 할 때 일정한 속도로 우리가 변형을 해줘야 돼요. 일정 속도가 아니고 뭔가 시험편의 변형이 빨리 늘렸다, 천천히 늘렸다. 이게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좀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변형률 속도에 따라서도 재료 물성치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료의 변형률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하면은 재료가 약간 브리틀해집니다. 즉 강도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강도보다 조금 더 높은 강도 값을
없게 돼요. 또 그 반대로 제로 시험편의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에는 좀 더 낮은 강도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로 제시가 돼야 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험편을 측정했을 때 제시해 줘야 됩니다. 나는 상온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률 속도로 시험을 테스트했고 최대 변형률은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이 거리 변화의 변형률, 시간에 따른 변형률로 여러분이 일정 속도로 제어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험편에 걸리는 응력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로드셀, 포스 값을 가지고 단면적을 나눠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엔지니어링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때 나눠주는 단면적이 초기 단면적이면 그렇게 되겠죠. 또 이제 변형률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 변형을 측정을 하게 될 거예요. L 값, 즉 시간에 대해서 L 값을 측정하게 되는데, 초기에서 얼마만큼의 현재 길이가 변화했느냐, 그 델타 L이라는 걸 역으로 계산을 해서 이거를 초기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공칭 변형률이 되겠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길이에 따른 폴스 커브를 여러분들이 뽑은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스트레인과 스트레스의 관계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물성값을 정의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쭉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응력 변형률 곡선으로 변환한 이후에 이걸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제로 물성을 매칭을 시켜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응력 변형률 곡선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취선 거동을 나타내는, 즉 특별하게 항복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파단이 나타나는 모습처럼 보이는 이런 커브가 하나, 취선 거동을 보이는 커브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은 뭐 항복이 어디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서 항복이 발생합니다. 항복이 발생한 후에, 즉 소송 변형이 시작한 후에 쭉 충분히 많이 늘어난 다음 파단이 나타나는 형태. 왼쪽은 항복이 없이 파단이 나타나고, 여기는 항복이 나타나고 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소송 변형이 충분하게 많이 진행된 이후에 판이 나타나는 연성제로의 거동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폴리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성 거동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는 항복이 나타난 이후에 응력이 감소를 해요. 그러다가 프랙처가 일어날 때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이러한 커브와 유사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특징지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존의 제로와 좀 다른 거동인 거는 이런 커브가 나타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연성 제로의 거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폴리머에 대해서는 내부에 이러한 폴리머니까 체인들이 있습니다. 폴리머에서 우리가 뭐가 여러 가지가 붙게 돼서 폴리머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체인들이 원래 엉켜 있는데 재료의 변형을 가면 갈수록 이 체인들이 서서히 풀려서 정렬이 되는 거죠. 이 정렬이 되는 과정에서 재료의 하중이 조금만 걸려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게 이제 폴리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꼬임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동일한 힘을 가했었어도 더 많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로물성 값을 한번 보시면은, 인장 시험을 통해서 얻은 이제 응력, 변형률 곡선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6가지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하나씩 쭉 보시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기울기 값,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의 기울기 값은 우리가 탄성계수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 두 번째, 커브가 꺾이는 구간이 생기는데 꺾이는 시점에서의 값을 우리가
항복 강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항복 강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탄성 변형이 아닌 소송 영역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 강도를 다른 얘기로 소송에 대한 저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응력에서 소송이 시작하느냐가 되는 거니까 항복 강도가 높은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을 일으키기에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항복 강도가 낮은 재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런 소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능력을 가해도 소송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꺾이는 이 커브의 이 포인트를 찾기가 가끔 난해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0.2% 오프셋을 주어가지고 탄성계수 기울기로 쭉 연장을 해보면은 만나는 점, 이 지점을 우리가 항복 강도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인장 강도라고 있는데, 인장 강도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의 최대 응력 값을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파단이 났을 때 가장 응력이 큰 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값을 그리게 되면 이 커브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가장 큰 응력 값은 사실상 파단 강도가 되는데, 요 값. 하지만 우리가 진응력 변형률 곡선으로 바로 이렇게 변형해서 보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로부터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이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최대 응력 값이 바로 인장 강도 값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 연성이라는 거, 최대 변형률 값, 즉 탄성 회복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최대 변형률 값을 우리가 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인장인성이라는 값이 있는데, 인장인성은 이 파란색 부분, 면적. 그래서 충분히 비탄성적인 변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소송 변형이 없이 파단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커브 갔다가 여기서 이제 재료가 파단이 났어. 그 경우에는 변형에 대한 에너지가 이 정도밖에 축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장의 인상이라는, 즉 이 커브에서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의 면적에 의미하는 거는 변형을 얼마만큼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이제 인장 인성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파단 강도라는 거, 재료가 파단 시에 발생하는 응력 값을 우리가 파단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단 강도를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의 변형률에서 파단이 나는지가 적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 응력 값이 여기 응력 값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신율이 발생했는지를 같이 얘기해 주는 게 정확한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파라미터는 향후에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공칭 응력과 공칭 변형률부터 한번 이야기 해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공칭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인장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형과 하중 곡선을 얻게 되는데, 그때 이 하중 값은 노드셀로부터 측정이 되겠죠. 이 하중값을 초기 단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공칭 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분 재료가 탄성 변형일 때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변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내부에는 네킹이라는 현상, 즉 단면적이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초기 단면적과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단면적이 많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공칭 응력은 상당히 응력값을 언더 에스티메이션 한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칭 변형률이라는 거. 공칭 변형률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원래 길이에서 변형된 길이로 이렇게 변형된 길이를 원래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공칭 응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고, 사실 이거를 이제 공칭 변형률을 기존의 길이하고 연관시켜 보면 이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의 길이, 현재 길이는 원래의 길이에다가 1 플러스 공칭 변형률만큼 더한 값을 곱해주는 게 되겠다라는 식이니까, 한번 나중에 이런 원래 길이를 공칭 변형률부터 계산하고 싶으면 이러한 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길이가 L0인 형태를 P만큼의 하중으로 당겼을 때 현재 P가 됐다 라고 하면은 이때의 길이의 변화를 델타 L을 측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공칭 변형률과 그 다음에 초기 단면적 A0로 하중을 나눠주게 되면은 공칭 응력 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30분 지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탄성계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로 물성 값에서 탄성계수, 즉 기울기 값이 우리가 탄성계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여러분 제로 시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변환했는데, 이 경우 직선 구간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 어느 두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울기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커브면은 여러분들은 땡큐겠죠. 하지만 대다수 이러한 직선 구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직선 구간이 뚜렷하지가 않죠. 이 데이터들을 받아서 커브 피팅을 합니다. 최소 자성법을 이용하든 뭐 회귀 분석을 그러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커브 피팅을 한 다음에 기울기 값을 미분으로 찾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이러한 일라스틱 모듈스를 찾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또 다른 경우는 여기 포인트에서의 값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다음 포인트 값, 매우 작은 값이겠죠. 이 두 포인트를 가지고 그냥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해두시고, 아무튼 이와 같이 커브 피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중 곡선 값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났다 라고 한다면 이걸 미분해서 E라는 값을 얻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 잘못 썼네. 여기서 기울기 값이 이제 하중 곡선의 어떤 값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로부터 여러분들이 탄성계수 값을 표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인장 강도. 자, 인장 강도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칭 변형률 하중 곡선, 응력 곡선에서 최대 값을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도달하는 가장 높은 공칭 응력을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칭 응력이라는 점 주의하세요. 그래서 치성 거동 같은 경우에는 이 인장 강도가 파괴 강도와 같을 경우가 있어요. 즉 여기에 곡선이 안 나타나 있는데 뒤로 한번 가보죠. 자, 이와 같이 치성 거동을 보이는 재료다. 그러면은 쭉 증가하다가 이 점이 가장 응력이 높은 지점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인장 강도라고 표기한다 했는데 이 시점에서 파단도 났어. 그렇기 때문에 파단 강도와도 같을 수가 있는 거죠. 치성계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 그다음 하지만 연성재료 같은 경우는 오른쪽 커브거든요. 연성재료 같은 경우는 최대 응력값 이후에 파단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인장 강도와 파괴 강도 또는 파단 강도가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인장 강도 값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런 최대,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에 따른 하중 곡선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최대값이 있을 거예요. Pmax 값. 이거를 이제 초기 단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이제 인장 강도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원래 파라미터였죠. 인장 강도를 먼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항복 강도에 대해서 아까 이전에 한번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이 항복 강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복력이라는 거는 소송 변형이 시작되는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성 변형과 소송 변형의 가장 큰 차이는 영구 변형이 생기지 않느냐. 즉 쉐입의 변형이 하중을 제거한 이후에도 쉐입의 변형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례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러한 선형 기울기로 초반에 나타나는데 이런 선형을 벗어나는 시점을 우리가 비례 한계, 프로포셔널 리밋이라고 하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항복응력을 정의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이러한 비례 한계가 나타나지 않는 재료가 있어요. 즉 앞에서도 이 재료 같은 경우 비례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하지만 이 오른쪽 커브 같은 경우에는 비례 한계가 여기서 선형성을 벗어났어. 비례 한계가 선형성을 벗어난 그 응력값을 우리가 비례 한계로 지정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선형성을 벗어나는 지점이 초반에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소성이 나타나지 않았냐라고 말하기엔, 바로 소성이 나타났냐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 한계를 가끔 조금 잘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오프셋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항복 강도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오프셋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탄성 한계라는 게 또 존재해요. 이 탄성 한계를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거죠. 응력을 가한 이후에 재료를 꺼내서 영구 변형이 남았는지 보고, 남지 않았으면 다시 재료를 넣고 다시 한번 응력을 가해주고, 더 큰 응력을, 그 다음에 다시 하중을 제거한 이후에 재료를 꺼내서 소송 변형이 있는지, 요걸 반복함으로써 그 포인트를 찾아가는 거죠. 즉 소송 변형이 시작되는 그 응력값을 찾아가는 게 이 탄성 한계라는 건데, 방금 얘기했지만 이 방법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탄성 한계를 찾아줘야 되니까 좀 측정하기도 번거로울 뿐더러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성 한계보다는 오프셋 방법을 통해서 많이들 항복 강도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변형량, 즉 0.2%의 스트레인, 이 값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탄성 기울기만큼 증가해서 만나는 점, 그 점을 우리가 항복 강도라고 하고, 이때 항복 강도를 표기하는 방법은 오프셋을 통해서 찾은 항복 강도다 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길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오프셋 지우고 5까지만 씁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항복 강도를 보면은 상부 항복점과 하부 항복점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복이 일어나기 전에 하중에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발생하기 이전에 응력이 가장 많이 걸리는 이 지점을 우리가 상부 항복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부 항복점이라는 거는 이 상부 항복점에 도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응력이 갑자기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걸 우리가 하부 항복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소성을 이야기할 때는 전위를 빼먹을 수는 없죠. 근데 전위가 이 시점에서 급격하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재료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위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많이 쌓여 있는 상태가 되는, 즉 전위가 움직이는데 이제 서로 많이 얽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게 이 하부 항복점에서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 항복점에서 하부 항복점이 나타난 이유는 전위가 급격하게 이동함으로써 재료가 순간적으로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부 항복점과 하부 항복점이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금속에서 재료가 나타나는 이야기이고, 이제 폴리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전위의 이동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폴리머의 항복 강도. 자, 역시나 여기서도 폴리머의 항복 강도도 이 항복 강도를 정의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 상으로만 보기에는 오프셋을 통해서 항복 강도를 측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곡선상에서 최대 또는 평탄한 영역이 존재할 경우가 있어요. 그 시점에서의 응력을 우리가 항복 강도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제로 곡선이 여러분이 뽑았는데 이렇게 뽑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생기죠. 사실 이제 이구건도 생기지만 맨 처음에 생기는 요 포인트를 우리가 일드 스트렝스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부 항복점을 갖는 폴리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인장 강도 값이 이러한 오프셋을 통한 인장 강도랑 오프셋을 통한 이 항복 강도랑 같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 파단 시의 강도가 가장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그래프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폴리머를 테스트했는데 이와 같은 곡선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이제 오유가 되고 인장 강도랑 같아지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자, 만약에 곡선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오른쪽 그림처럼. 그럴 경우에는 이 포인트가 최대 응력값이 되면서 파단 응력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자, 연성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연성은 앞에서 네 번째 파라미터였어요. 덕틸리티. 그래서 최대 변형률 값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실제로 이제 이 연성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재료가 파단을 일으키지 않고 탄소성인 변형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비탄성적인 변형을 얼마만큼 재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캐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덕틸리티 즉 덕틸리티가 크다라는 것은 그러한 변형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재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덕틸리티를 이야기할 때 파단 시의 공칭 변형 또는 이 탄성 변형 제외한 소성에 대한 이 공칭 변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단 시의 공칭 변형이 아래 그림에 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 포인트가 파단 시의 공칭 변형이 되고 이거는 이제 연성에 대한 척도 중에 하나가 돼요. 즉 여러분이 시험을 수행을 하다가 이제 재료가 뚝 끊어지는 시점에서의 그 길이가 있겠죠. 전체 길이. 그 길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길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기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하단시의 공침 변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측정할 때 끊어지고 나게 되면은 재료가 조금은 수축을 하게 되죠. 그 수축하는 의미는 탄성 회복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탄성 회복을 해가지고 길이가 줄어드는 길이, 즉 탄성 회복을 하고 난 이후의 길이, 즉 토기 길이보다는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토기 현재 길이에서 우리가 탄성 회복을 한 길이만큼 빼준 길이가 있을 텐데 이 길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형률을 측정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소성 변형만 있는 파단시 소송 공침 변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스트레인 값을 계산한 다음에 100이라는 값을 곱하게 되면 이제 퍼센트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센트 파단 연신, 퍼센트 일롱게이션 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는 하나는 이제 탄성 변형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탄성 변형이 없고 소성만 있느냐의 차이니까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재료가 인장을 하고 나고 파단이 나게 되면은 끊어지고 나서는 이제 재료가 자기가 탄성 회복을 할 수 있는 만큼은 탄성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변형은 사실 이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탄성 회복을 하고 난 이후니까 요것만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 커브를 통해서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면은 사실 이 마지막에 이 점 엡실론 F 값에다가 요 회복한 양 있죠. 요 양. 요 구간만큼 이제 회복을 했을 거잖아요. 이게 기울기에다가 현재 응력값을 곱해주게 되면 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긴 하죠. 이걸 우리가 2라고 쓸까요? 그래서 요 포인트 값 엡실론 F에다가 엡실론 이만큼을 이제 빼주게 될 텐데 뭘 구할 때? 우리가 소속만을 가지고 있는 변형률을 계산하고 싶을 때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F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성이 높은 재료에서는 사실 이 값과 이 값의 차이가 크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는 하나는 100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하면은 하나는 100.001 뭐 이런 정도의 차이일 거야. 하지만 이 연성이 작은 금속에서는 변형률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탄성 회복하는 양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값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매우 작은 스트레인에서는. 그래서 연성이 낮은 금속에서는 두 값을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연성이 높은 금속에서는 두 값을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값의 차이가 크진 않을 거다. 근데 뭔가 정확한 걸 좋아한다고 하면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써면 되겠다. 라는 거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이나 이런 걸 계산할 때 단면 수축률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초기 단면적에다가 현재 단면적의 차이 이거의 비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단면 수축률이 되겠죠. 그래서 재료가 변형을 하다 보면은 단면적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 단면이 얼마만큼 수축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변형률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형률이 정의가 되면은 스트레스도 정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단면 수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로 시험을 통해서 제로 물성 값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몇 가지 재료에 대해서 더 이러한 응력 곡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특히나 이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랑 그 다음에 트루 스트레스, 공칭 응력과 진응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